은행과 보험회사의 문제점들. 은행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은행이 없이 지금과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가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찬사에서부터 은행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말 그대로 은행은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역할이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서라도 말입니다. 은행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텔리스틱이나 골드스미스 노트로부터 시작하여 환전상들이 고리대금 놀이만 하다가 반대로 예금을 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대마진을 챙기는 형식으로 사업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은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식의 발전 과정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또한 이는 음모론의 핵심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시대의 은행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거대지대로 거대해진 은행을 상대로 비판을 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해 본들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위시한 소위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을 맹신하는 풍토로 가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자금의 중개와 대출을 통한 예대마진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을 주로 취급하는 상업은행과 장기 자금에 특화시키는 투자은행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에서 금융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 산업을 거쳐 금융정보서비스 산업이라고 이름과 업무 범위를 확장시켜온 은행의 역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재의 CMA, 계좌와 같이 매일 이자를 정산해서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어쨌든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합집산을 거듭한 결과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은행들은 하지만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은행이란 햇살이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걸 회수해 가버린다 하는 점잖은 유머부터 고리 대금업자, 흡혈귀, 재벌의 파수꾼 등등 뭐 들어서 썩 유쾌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에 앞서 우선 은행의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든 은행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 흘러가는 것을 보려면 그 조직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은행의 수입 구조는 예대마진과 신용카드 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대마진, 즉 고객의 예탁금을 바탕으로 이를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고 그 차액에서 수익을 찾는 것으로 이것이 은행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 수입에서 차지하는 예대마진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수수료 수입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은행은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송금 수수료에 인출 수수료에 각종 카드 수수료에 게다가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서 확인 수수료까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 수수료 징수에 골몰하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은행원은 그 공로로 포상도 받았겠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는데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수수료를 걷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현금 자판기, ATM을 저는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가 설치되었을 때만 해도 현금 인출 수수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 한정되어 있었지요. 은행이 스스로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니 엄밀히 말하면 고객 차등화 전략에 따라 돈 안 되는 고객은 밖에서 일 처리하고 가라는 의미로 설치해 놓은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게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은행 스스로도 인정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를 못 바꿔놓고 수수료 명목으로 푼돈을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타행송금 수수료의 경우 창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판기를 이용해도 그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 정도가 비교도 되지 않게 낮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전통적으로 개인 서비스 비용이 높은 그 사회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뿐입니다. 더구나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은행을 상대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은행 통장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 할 때 요구하는 통장 재발급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1,000원 또는 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잔액을 신규 통장으로 이체시키면 간단합니다. 만일 기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도 은행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증권사 CMA 계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간의 재미있는 밥그릇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간에 보면 경제신문과 같이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 데에서도 월급 통장을 CMA로 옮겨볼까 하는 식으로 여론을 부추기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로 인한 이점보다는 불리한 점이 더 많다는 의견입니다. CMA 금리도 많이 하락했고 그보다는 은행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은행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싼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냥 증권사에 CMA 계좌를 하나 개설해 놓고 은행으로 들어온 급여를 모두 그쪽 구자로 이체해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이 아닐까요? 따라서 은행은 무조건 떠나야 하는 나쁜 곳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더 큰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한국의 은행 규모를 가지고 자산이 수십, 수백 배가 넘는 외국의 거대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적절한 수익 모델을 창조해내라고 하는 요구가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된 영업활동인 예대마진을 키우려 노력하는 대신에 부차적이면서도 손쉬운 수수료 수입에서 보충하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의 이러한 비난을 피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도 엄연히 주 영업활동의 하나라고 강변한다면 뭐 별로 대꾸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더 떳떳한 방법인지는 상식의 문제일이라고 봅니다. 대출 부분의 시각을 돌려보면 더욱 험난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일을 해보았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자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제발 가져다 쓰라고 사정하는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그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여 말 한마디로 대출 연장 불가를 선언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흔히들 친구들 사이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인간관계는 평등하지만 그 사이에 돈이 개입되면 상하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돈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이렇듯이 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돈에는 정이 없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시각과는 반대로 기업을 살리는 것은 세무서이고 기업을 죽이는 것은 은행이라는 소리가 회자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은행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양권예금, 구속성예금, 일명 꺾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물론 은행 관계자들은 이 말을 대단히 싫어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일찌감치 사라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무나 회계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자율 선치와 후치에 따라, 또한 꺾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실질 대출이자율은 상당히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은행의 예는 아니지만 과거 종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기업에서 융통보험을 발행하여 가지고 가면 일주일 자금을 사용하는데 8일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실효이자율이 급등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보험 부문으로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옛날의 보험 아줌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당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재무 컨설턴트 또는 재무 설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위험관리나 상호부조 등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대체 얼마를 보험료로 적립하니 지출하는 것이 적당한지, 보험사업자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 산출의 근거는 무엇인지, 게다가 기간은 왜 그리 길어야만 하는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보험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 들어가면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보험 가입권료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고 언제 어느 시점에는 무슨 일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 하는 뻔한 얘기를 재무상담이라고 해주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의 반타의 반의 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10억, 15억의 재산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채우려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매월 30만원 또는 4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과거 고용이 안정되어 있던 시기에도 이루어지기 힘든 약속을 요즘과 같은 고용 붕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연금이니 종신보험이니 변액 유니버설이니 하면서 제시하는 상품들이 이것저것 합치면 기본 3, 4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반해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작 요즘 들어 소득 대비 5%, 6%가 적당하고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가계 지출을 들여다보면 월 수입 3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정에서 보험료로만 4,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업비라는 측면인데,
이로 인하여 고객이 내는 보험료의 엄청난 부분이 보험사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어 원금 보장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약을 하게 될 경우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는데, 무엇보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에서 원금의 반을 사업비로 책정해 가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감수했던 제가 느끼는 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은 젊어서 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협박하지만 그건 그들의 논리이고, 적어도 결혼하고 집 장만하고 난 이후 자식과 자신 부부의 미래 설계를 위하여 그때 보험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종자돈을 마련해서 사업자금이나 재테크를 위한 기초자금으로 활용해야 할 시기에 자기 수입의 10%, 20%를 보험에 납입하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현재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전부 사기 내지는 불안감에 편승한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들 바에야 1년짜리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보험이 필요하다면 원금 보장이 없는 소액의 실손형 보험을 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세금 혜택에 솔깃하다면 본인의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과세 표준이 세율 몇 %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손형 보험 보장액이 90%로 축소되어 생명보험회사와 화재보험회사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답답함이 느껴지고, 그 내부에 또 무슨 로비가 있었겠거니 하는 예상에 씁쓸해집니다.